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이죠. 이나모리 가수의 신작 불타는 투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3부 순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자동차 전용도로 비롯해서 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총 19km 구간으로 가장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계양에서 송내, 안현에서 도리, 조남에서 수암터널, 안양터널에서 청계 요금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사이와 인천 쪽으로 부평부터 서인천 사이로 각각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국회대로가 여의도 쪽으로 신월나들목에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주변에 경인로도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에서 영등포역까지 경인로는 외곽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북 지역의 삼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도심 진입하는 데 정체입니다. 이밖에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와 한남대교가 각각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는 북단을 지나 북한만 삼거리까지 쭉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오늘 아침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알아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드디어 8월 1일부터 본격화가 되네요. 그죠? 예. LTV, DTI 이게 모두 완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오는 8월 1일부터 LTV,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이 LTV는 70%로 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60%로 이 단일화되고 완화되는 거죠. 예.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주택 대출 규제 합리화 이 과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예. LTV, DTV 다 풀면서 이제 이로써 현존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 풀 만큼 다 풀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서요. 이 LTV 뭐냐? 집값이 1억이라고 하면은 70%까지 완화되니까 앞으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5억이라고 하면 3억 5천만 원이겠죠. 57에 35니까요. 예. 그런데 LTV는요. 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소득 대비 원리금인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이 연간 원리금 규제가 규모가 3천만 원까지 대출 총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DT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 만기를 얼만큼 늘리느냐, 가령 뭐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에 따라서 대출 총액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번 규제 완화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이 LTV 70%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 대비 70%까지는 돈 빌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완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승부수를 던진 건데, 그렇게 말이에요. 예. 이게 시행이 됐는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부동산이 잠잠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 저도 그렇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실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카드인데요. 이제 이거를 딱 들었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이 시큰둥하다든가 더 하락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좀 부동산이 안 좋고 어렵고 그랬어도 야, LTV, DTI 규제 있었잖아. 이거 풀면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뭐 마지막 한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런 기대와 희망들이 좀 있었는데 예. 정작이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시장이 안 움직인다. 아, 이러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 이제 이 조치 시작되고 한 2, 3개월 정도의 시장 반응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대출 규제 풀어놨더니 이 대출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뭐 부동산 쪽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계 자금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들 뭐 가게 창업 작업 이런 정도로 전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된다. 용도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가계 자금이 되고 창업 자금이 돼서 무너지고 한다면은 기존의 청정 수역이었다 이렇게 불리는 제1금융권 이 시중은행까지도 부실화 여파가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 이제 규제 완화는 규제 완화지만 유심히 긴장하면서 이 시장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케이블 방송들 이렇게 보면은 예. 왜 그 대출 광고 CF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다 그죠? 예? 대출 아니 뭐 그거 보면은 뭐 돈을 거저 빌려준다는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다 일본계 회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아니요, 흔히들 뭐 저거 다 일본 업체라면서 일본 돈이라면서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일본계 대부 업체가요 국내 대부업 시장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1999년 ANP 파이낸셜이라는 이제 일본계 대부업체가 최초로 한국에 진출했는데 예. 이후 현재 20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6월 이 대부 잔액을 좀 보니까요. 일본계 대부업체의 잔액이 4조 4천억 원이고요. 예. 국내 대부업 시장이 8조 원대인데 55%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시장의 확대 속도입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요즘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에서 낮은 금리로 이 돈들을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 조달 금리가 거의 평균 1%에서 4%로 돈을 빌려와가지고 빌려주는 거고 국내 대부업체는 한 그래도 8%에서 10%로 돈을 빌려서 뭐 오히려 20%대나 15%대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대부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돈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따지고 본다면. 실물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지금 에나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엔화를 그냥 무제한으로 막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종이돈입니다. 막 종이돈을 막 찍어갖고 그 돈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실물들을 다 담보 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빌려준다? 이거 사람도 우리 인간 담보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이제 대부업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도 그러니까 한 당에 좀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릭스그룹 같은 경우에 OSB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인수한 상태고요. 제이트러스트가 이제 옛날 미래저축은행 인수했고 SBI그룹, 현대 스위스저축은행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진짜 엔화의 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뭐 어려운 사람들 또 일본 대부업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좀 싸게 빌려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좋다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대책 마련에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그 집값 얘기인데요. 전셋값 그 얘기인데 올 2분기 전셋값 추이가 나왔는데 통계 나왔습니다. 그죠? 네. 전세금은 분당이 제일 높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금 평균 가격이죠. 가장 비싼 지역이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3억 6천만 원인데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였습니다. 서울에는 평균 가격이 한 1억 9천만 원, 2억 원 정도 됐고요. 이번 전세값 추이 통계가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전세권 할 때 이제 일부 설정권 등기하지 않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예.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현실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평균 전세값 1억 9,500만 원, 2억 원대죠. 부산이 1억 1,700만 원, 대구가 1억 1,300만 원, 경기도 1억 1,200만 원 순이었고요. 낮은 지역은 강원도가 6,400만 원, 경북이 7,1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예. 전세값이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전세 얻기도 힘들잖아요. 요새는 다 월세가 또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의 전세값 신혼부부들이 가장 힘든 거죠. 왜냐면 전세값으로만 2억이 평균이니까요. 결혼 비용까지 하면 힘들 텐데 지역별로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분당이 3억 6천만 원 가장 높았고요. 강남구가 3억 4천만 원, 송파구가 2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울 내에서도 이 격차가 좀 있는데 동대문구 평균 전세값은 6,100만 원, 도봉구 8천만 원, 구로구 9천만 원 이 정도 순이었었고요. 전국에서 전세값 가장 저렴한 곳이 충북 괴산이었는데 같은 평수 주택으로 이제 37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 분당하고는 80배, 81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라는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 기지내에 추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돼서 이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근데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통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드라는 미사일이 이게 뭐예요, 일단? 예, 사드는 영어로 THAAD입니다. THAAD, 사드군요, 사드. 예, 사드.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터미널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네. 처음에 발사하면 상승해서 중간에 최고도에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떨어지는 단계가 터미널 단계입니다. 이 터미널 단계에서 하이 엘티튜드니까 좀 상층에서 요격을 터미널 하는데 단계라는 게 이게 뭐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예. 북한이 이제 우리 남한으로 쏜다면은 예. 대한민국으로 탄도 미사일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승 단계라 그러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쭉 포물선 그리면서 한참 날아가다가 마지막 떨어지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예. 지상으로 낙하는 단계. 예. 이 낙하는 단계를 터미널 단계라고 합니다. 예. 종말 단계라고 합니다. 이 종말 단계에서 상부 쪽, 상층, 높은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종말 단계 상층 방어용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단계가 종말. 예, 그러니까 맨 끝에 이렇게 땅에 닿기 훨씬 전에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 쏴가지고 떨어뜨린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럼 이 사드를 배치하고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얻는 그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예, 이게 좀 이제 그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한 140에서 150km 정도의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포괄 범위도 넓지 않겠습니까? 예.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면은 좀 더 높은 고도에서 하면은 탄도미사일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요격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니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서록 곧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걸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지역에서까지도 이게 이제 방어가 되고 사드가 요격하고 난 뒤에 실패할 경우 또 이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요격 마지막에 하는 게 패트리어트입니다. 예, 그 패트리어트는 직전에 요격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 하층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층에서 한번 요격하고 실패하면 하층에서 또 요격하고 그게 보통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KAMD라고 해서 한국형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드보다는 좀 안 되지만은 그 비슷하게 LSAM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1, 2단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게 개발이 좀 늦어지니까 사드가 주한미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미사일을 예를 들면은 그 상공 아니 150km 정도에서 못 맞히면 또 예. 패트리어트로 맞추고 이제 이 단계별로 미사일 그렇습니다.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시네. 패트리어트는 한 15에서 20km 사이 상공에서 요격을 하는데 예. 거기에서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핵 같은 거 실어서 발사하면은 너무나 치명적이죠.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이 배치를 한다라는 것, 주한미군이 배치를 한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방어용이다 이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왜 반대한다고 보세요? 중국은 뭐 특별한 말은 하지 않는데요. 예. 러시아가 좀 더 이제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한국이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러시아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왜냐면 사드가 사거리가 이제 150에서 한 맥시멈 150km 정도이기 때문에 40에서 150에서 한반도에 만약에 주한미군이 배치를 한다면은 러시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러시아에서 뭐 어디 다른 데를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익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MD에 대해서 워낙 민감합니다. 미사일 디펜스에 대해서요. 예. 미사일 방어 체계에 MD 대해서. 미사일 예. 디펜스죠. 유럽에 이제 미국이 MD용 레이더를 배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예. 한반도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면은 그것은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민감해하는 것이죠. 또 이게 이제 사드가 이제 미사일에 붙어 있는 레이더가 한 800km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래 따지면 사실 중국까지도 이 레이더파가 별로 안 갑니다. 예. 그리고 그 레이더는 고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딱 고정시켜 놓으면 북한 쪽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하고 이 레이더 파도 북한 쪽으로만 향하고 사실 중국까지 별로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미국을 의식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MD 체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주한미군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면은 그것은 러시아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 MD 체계의 편입,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죠. 미국의 MD 예. 체계의 편입이요. 예? MD 체계 편입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MD 체계에 편입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MD 체계 편입한다면은 미국을 물리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 주변은 북한이나 중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뭐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 미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 치면은 이 미사일은 살림 북쪽 그러니까 우리 한반보다 훨씬 더 위쪽에 살림 북쪽을 경유하고 알라스카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예.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뒤쫓아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편입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꾸 편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정보 차원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3분에서 5분 만에 떨어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예. 저희들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용한 시간은 30초에서 1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몇십 초라도 당기는 것이 결국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미국이 많은 정보 수집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하고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MD 편입이라는 건 말도 되지도 않고 아무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한테 뭐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치를 하면은? 근데 아마 러시아가 예.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면은 별로 할 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자체가 러시아까지 가지도 않고 한반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사일은 항상 눈이 있어야 되니까 눈이 레이더지 않습니까? 예. 그 레이더가 볼 수 있는 범위도 러시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컨택 접촉될 수 있는 아무 그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이 한반도 안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드라는 거는 그러면 언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스카파로디 사령관이 미 정부에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 말로 주한미군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미 국방부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건 사드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그 북한 잠수함 관한 얘기인데 이 숫자는 미국보다 더 많죠, 북한이. 그죠? 근데 이게 낡아가지고 이제 좀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특수요원을 후방에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임무는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임무 수행할 수 있죠. 그죠. 북한의 연어급이라든지 예. 그 과거에 강릉에 왔던 상어급이라든지 이런 예. 것은 다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또는 잠수정입니다. 예. 그러나 물론 우리가 굉장히 그 잠수함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우리도 대비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그런 잠수함이 할 수 있는 게 특수부대도 넣을 수 있지만 유사시에 기뢰를 우리 항만에다가 부설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대비해서 또 제거할 수 있는 예. 장비도 갖추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북한의 잠수정 아주 낡은 장비지만 예. 하여튼 전략적인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정치 한판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관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주문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96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라는데요. 다른 곳에 전세 나온 것도 없고 목돈도 없어서 월세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자,
참 진짜 그러네요. 9148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도 다뤄주세요. 알겠습니다. 5363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마저 꼬투리 잡기로 딴지를 거는 상황에서 국가 개전은 불가능하겠죠.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4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문화. 파리. 토요일 스케줄에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오늘도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시죠?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730 내일 모레입니다. 그죠? 아, 그렇죠. 네. 예, 내일 모레인데 사전 투표율 7.98%입니다. 자, 이거가 사람들 좀 이런 얘기는 하긴 뭐예요. 뭐 사상 최대의 사전 투표율 재보선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두 번 중에 한 번 오른 건데 사상 최대가 아니,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아니 재보선은 두 번째죠. 전체는 세 번째죠. 그렇지. 지방선거 왜냐면 지지난번 재보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깜빡하셨네요. 뭐야? 안철수 따왔던 작년 4월, 다음에 서청원 됐던 작년 10월, 두 번 했고, 이번 6.4 지방선거하고, 이번 네 번째. 재보선 중에도 세 번이에요. 재보선 중에서 세 번째예요. 아, 작년엔 재보선이 두 번 있었잖아요, 4월. 맞아요. 세 번 중에 사상 최대? 예,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 사상 최대. 두 번 중에 이렇게 뭐 손해보는 거 없습니까? 두 사상 번 최대. 중에 한 번 해도 사상 최대니까. 최대,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사상 최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투표율? 이번에요. 7.98% 나왔죠. 예. 15곳. 또 우선 관심이 컸죠. 보면은 이번 공천한다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잖아요. 또 보면은 또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집중됐고 두 번째는 이게 보면 여름이에요. 여름이면. 오늘부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못 느끼셨어요? 저 길이 조금 널널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널널해요. 새벽에 오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저는 8시 좀 아픕니다. 예. 그런 8시 좀 땀이 지나서 오니까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꽉 여기 YTN에서 이쪽 상암동 쪽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이 꽉 막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띄엄띄엄 공간이 비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철 앞두고 내가 꼭 투표를 하고 와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 지지층들이 어쨌든 사전투표 결산 적극적 거죠. 지지층은 사전투표가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그날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사전투표가 높긴 높았는데 이것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는지는 바로 그 포인트죠. 아직은 조금 뭐 판단이 좀 여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초접전 지역. 제일 높은 데가 보니까는 곡성이죠, 곡성. 순천 곡성하고 서울이에요. 동작을. 네. 여기가 지금 초접전 아닙니까? 그죠? 광주 같은 데는 오히려 관심이 5% 덜하죠. 그렇죠. 뭐 울산 이런 데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시 초접전 지역 또 관심 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어필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제가 좀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유병헌 시신 발견했죠. 예, 거기다 유대균하고, 또 이제 박수경. 두 사람이 체포가 됐죠. 우리 왜 웃으세요? 황태순 평론가님은 지금 왜 절모로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근데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 정치 문제를 쫙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사전투표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것도 관심 있고. 그것도 관심 있고. 선거는 선거고. 선거에서 그거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아니,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니까, 네. 이것도 세월호 문제는 사실 세월호 문제하고 이번 7.3군 재보선하고 전혀 다른 판도 궤도가 아니거든요. 같은 궤도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난 세월호 전국에서, 지방선거 때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예. 무승부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예. 사실 이번에 진검승부인데다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또는 경찰, 검찰 쭉 보니까 좀 뭔가 이것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든 반대든 뭔가 평가할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이제 재보선 사전투표가 치러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연관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고 뭐 같이 많은 아마 국민들이 저는 관심을 가졌던 것 저는 같아요. 박 박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병은 시신이었다. 6월 12일 날 발견했던 시신이 그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잘했다 박수 쳤습니까? 아니죠. 이른바 4.16,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이른바 침몰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건 이제 정부의 무능, 무책임, 우왕좌왕함, 책임 전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가고 심판하자. 육사지방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심판도 됐지만은 또 박근혜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해서 무승부가 됐죠. 조금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야권의 이런 전략공천과 권은희 후보의 어떤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야권이 질이 멸렬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침 지난 화요일 날 유병헌 시신이 발견됐고 6월 12일 날 발견한 걸 그때가 42일 만에 겨우 발견했다. 이 또 느꼈던 게 국민들이 여전히 검경 이게 안 되는구나, 무능하구나, 총체적으로 무능력하구나, 정말 좀 혼 좀 내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4%포인트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금토 양일간 사전투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병은 그 시신 발견된 것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를 땡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거기 누워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거는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 TV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거기에서 이제 법의학자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니 그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분은 국가의 모르고 공식 하고.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놓고 나면 이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의혹을 다시 일으키면서 이게 또 뭔가 정부의 무능과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재선거하고 유병헌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관계가 있던 게 사람들이 잠깐 조금 둔화되었던 그런 세월호 이후의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 심판하고자 하는 의혹 이런 것들이 이번에 유병헌 시신 발견 그 지난주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나왔던 것이 그것이 높은 사전투표로 연결된 측면도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에 좀 참고로 사망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분석을 할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의학으로만 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일 큰 게 정황 증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호식호식 하고 이것이 1차적인 거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뼈라든지 근육질을 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뼈만 가지고 보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앞에 뼈도 아무것도 없네. 몰라. 그걸 못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못다 칩시다. 그러나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발자국이 있는지. 저는 정확히 말하면 신발에 붙는 흙은 똑같은 것인지.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18일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옆에 고추밭인데? 냄새가 안 납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돼가지고 이게 왔구나. 아니면 여기서 자연에서 했구나.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그런 합리적인 유출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앞으로도. 민가가 30m밖에 안 떨어졌대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고추밭은 한 10m밖에 안 돼요. 맞아요. 고추밭이. 왜 이게 자꾸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예. 경찰들 그 많은 경찰분들 다 고생시켜서 메밀밭 주인 안경 찾아준 것이 소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명쾌해요. 그리고 자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두고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선거구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남 순천 곡성이 제일 높은데 네. 그리고 동작을이 13.22 순천 곡성이 13.23 자 야권이 유리합니까? 여권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만 놓고, 투표율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야당한테는 해볼만하다 판단되는 거죠. 열기가 좀 있네. 예, 그러면서 관심이 있네. 제가 하는 것이 되지만은, 예. 그러나 반드시 그러지만 않아요. 제가 왜 두 군데를 하냐면 순천 곡성에서는 야당이 누구예요? 네? 순천 곡성에서 그 지역만 놓고 본다면 야당이 누구죠? 1번이 야당이죠. 1번이 야당이죠. 1번이 야당이라 봐야죠. 그러면은 순천 곡성의 야당과 동작을의 야당이 다른 거네요. 그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보니까 곡성은 18.9%더라고요. 네.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13.23%인데 곡성만 띄어서 놓고 보면 18.9%예요. 이정현 후보에 대한 이정현 지지가 후보가 상당히 국속 사람이거든요. 네, 알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인구는 유권자는 곡성이 한 2만 6, 7천, 다음에 순천이 한 21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 높다 그러면 원래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무슨 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또 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높은 것이 오히려 보면 지금 당장은 좋다 이러지만은 동원의 효과가 있다. 아니죠. 상대 측에서 글쎄요. 경계하죠. 경계한다. 안 되겠다. 방어해라. 자, 요즘 말로 뭐 호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고 요즘 호위무사가 유행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보니까 확인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났죠, 제가. 근데 동작을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3.22% 나왔는데 예. 이 대목에서 보면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13.22라면 동작에는 아마 젊은 층들이 많이 사전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늘부터 본격적 피서철 앞두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조금 어르신층들 보수층에서 이러다가 우리 경원이 떨어지겠네. 그래 또 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할지 누가 불리할지는 결론적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죠. 결과가 나와야 된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이게 사실 이번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는 지역이 이번처럼 많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재보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더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데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그 나름대로 어떻게 효력을 좀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럼요. 뭐 효력 발휘보다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되면은 그 선거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성산에서 보면은 단일화가 돼가지고 기동민 후보가 상당히 결단을 통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를 또 선했어요. 노회찬 후보. 저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또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이 야권 후보 단일 후보한테 힘을 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 특히 사전 투표할 때 일반 투표하고 달리요. 당일 투표하고 달리 사전 투표용지에는 사퇴라는 게 꽝 찍혀 나옵니다. 여기 컴퓨터로 하나하나 프린트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문을 찍으면 프린트해 주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 동작을 같은 경우는 1번 나경원, 2번 기동민 그 찍어야 될 부분에 사퇴 찍혀서 나와요. 노회찬. 그러니까 사전 투표장 가서 기동민을 찍음으로 사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후보 단위 아까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적지 않은 한 5%, 6%, 그 이상, 7%? 그 정도의 효과가 시너지 있죠.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침 보니까,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여론조사 했을 경우는 근데 잠깐만요 말씀 중에 시너지 효과 말씀하셨는데 5에서 5% 정도 시너지 효과라는 게 기동민 후보가 갖고 있었던 일정 부분 표가 있잖아요. 거기 그 플러스 그건 당연히 저쪽 합쳐지면 거기에서 또 5%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 아군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군 진영의 두 후보가 갈라졌으니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던 사람들도 이거 단일화됐네. 이거 해볼 만하네 하고 뛰어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5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한 5%포인트에 더 상승이 있고 마침 보니까 이번에도 여론조사 하지 않았어요. 뭐 KBS나 미디어 리서치 그다음에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거죠. 기동민, 노회찬 각자 더해도 나경원이 한참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후보 단일화 해놓으니까 노회찬하고 나경원의 경우 1.2%포인트 차입니다. 즉 오차 범위 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는 중앙선관위 방송법에 위배가 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방송법에 저도 해봤는데 방송법 보면은 중앙선관위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회자 말씀을 준용하겠습니다. 이거는 방송법이 있고요. 선거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그 여론조사는 사전과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 금지를 한 그 이전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본오차 이게 다 등재는 돼 있어요. 그 말씀 맞는데 맞아요. 어디 있다는 거 추천을 밝혀주면 돼요. 근데 그거 맞는데 우리가 표본오차 5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말씀 안 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권 연대가 효과가 있다. 그럼요. 그죠? 효과가 크죠. 효과가 크다. 특히 수원 정 같은 경우,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결정제라 봐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우선
이제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전 우승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표의 분열이 아니라 야당이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무슨 표를 달라고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표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을 견인하는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 더하기 1이 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게 왜 야당만 맨날 당이 여러 개고 여당 쪽은 당이 하나입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예전에 권력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는 한나라당, 자유선진, 그렇죠. 자유선진당 두 개로 쪼개져 있었죠. 여당이 두 개 쓸 때도 있었죠. DJP도 여당이었잖아요. 준 여당이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당도. 자, 이제 워스트 베스트 꼽아주셔야 되는데.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부터 하실래요? 워스트부터 하실래요? 그래서 워스트 먼저 할게요. 여기 나중에 베스트가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끝내야 되니까. 저는 워스트를 갖다 김한길 대표를 갖다가 워스트로 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기동민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하니까 뒷짐 짓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다. 참 남의 일 말씀하시듯이 해요. 참 무책임하다는 느낌하고. 또 하나는 어제도 그렇고 보니까 김포에 가서 유세라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는 정치 경륜이 짧고 정치 신인이라 국회의원이 돼도 1년 8개월 동안만 배우다가 다 세월 보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피식 웃었어요. 왜요? 아니, 그 안철수 대표는 그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이런 거 있죠, 성계.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이면서 왜 남의 눈에 티끌만 자꾸만 보려드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워스트를 있었습니다. 저는 워스트를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치의장을 꼽았습니다.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다. 바뀌어야 된다로 얘기하면서 세월호 지금 진상조사라고 그러는데 명색이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 세월호 사건을 단순히 교통사고로 비하를 했습니다. 이러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별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집권당 정책위 의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워스트입니다. 베스트. 조전혁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나왔던 조정의 전교조 명단 발표. 너무나 잘 알죠. 왜냐면 인천대에 있던 우리 학교로 옮기셨거든요. 그렇죠. 그 교수직도 이제 사퇴하셨다면서요? 사퇴가 아니고 이제 사표를 낸 거죠. 사표를 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보면 최근에 보면은 그런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걸고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 조전혁 전 의원 베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는 기동민 전 후보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노회찬 후보 단판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노회찬 후보보다도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지금은 망해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 새로운 정치는 이렇게 발전되는 거다. 지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싶어서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게 선거에 나가서 저거 하기가 굉장히 김엄마 자수했답니다. 뉴스 속보 나왔습니다. 뉴스 유병원도 조력하던 김엄마 자수. 인재 자수하나요? 아니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불구속 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네. 김엄마, 신엄마, 신엄마 구속 수감 중이고. 황엄마, 우리 어머니 지금 저 쌍문동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거 얼마야?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이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 계속해서 뉴스 속보 뜨고 있는데요. 유병원 도피 조력 김엄마 양회정의 부인, 운전기사 양회정의 부인도 자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10분부터 좀 더 자세히 유병헌 문제 살펴보죠. 오늘 순서 줄이겠습니다.